내 인연, 감히 지엄한 구중궁궐 안으로 쥐약을 몰래 들여와 뉘를 끔찍하게 해하려 한 것이냐. 차디찬 돌바닥 위 살점이 터져나간 앳된 궁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와 살을 찢는 형구들이 널려 있고 매서운 눈빛의 감찰상궁은 당장이라도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호통을 칩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차마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피 묻은 손으로 바닥만 팍팍 긁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화려한 감옥, 궁궐에 발을 들인 앳된 소녀들의 잔혹한 입궁기입니다. 조선시대 궁녀가 된다는 것은 밖에서 보기엔 꽤나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이들이 태반이던 시절, 궁에 들어가면 최소한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꼬박꼬박 쥐어지는 녹봉을 받아 가난한 본가의 보탬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평민 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의 손을 이끌고 궁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궁에 가거든 절대 어미 아비 찾으며 울지 말고 기필코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놓으며 벌문을 넘은 소녀들. 하지만 그 화려한 단청 아래의 삶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입궁의 첫 관문부터가 소녀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바로 앵무새 피를 이용한 처녀 감별법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상궁들은 어린 소녀들의 팔목을 걷어붙이고 그 위에 앵무새의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피가 맺혀 있으면 통과였지만 만약 흩어지거나 흘러내리면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쫓겨나는 것은 물론 가문 전체가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명심하거라. 이제부터 너희의 몸과 목숨은 오직 전하의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허튼 마음을 품는 날에는 너희는 물론이고 일가친척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상궁의 서늘한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사히 피검사를 통과해 정식으로 각처에 배정된 후에도 이들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곧 왕의 여자를 뜻했습니다. 비록 왕의 옷자락 한번 스쳐보지 못하고 평생을 무수리처럼 일만 하는 궁녀가 대부분이었지만 규율은 모두에게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담장으로 가로막힌 궁궐 안에서 궁녀들은 마음대로 웃을 수도 슬프다고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행여나 궁 밖의 사내와 눈이 맞거나 연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즉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병이 들어도 궁 안에서는 피를 흘리거나 죽을 수 없다는 엄격한 법도 때문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쫓기듯 궁 밖으로 내쳐지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극도의 억압과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궁녀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자유도 심지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조차 철저히 짓밟힌 채 십수년을 갇혀 지내다 보니 화려했던 궁궐은 어느새 억눌린 질투와 기괴한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문을 받으며 쥐약의 출처를 추궁당하던 그 어린 궁녀. 그녀의 품에서 나온 쥐약은 단순히 걸레의 쥐를 잡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끔찍한 감옥에서 벌어진 아주 은밀하고도 소름 돋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지엄한 걸 안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부부의 연을 맺다니 당장 저것들의 목을 베어 들깨들의 먹이로 던져주어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후미진 창고. 옷고름이 찢긴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는 두 명의 궁녀 앞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평생 왕만을 바라보며 정조를 지켜야 할 궁녀들이 서로를 탐했다는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추문이 발각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숨막히는 외로움이 낳은 금지된 사랑, 궁녀들의 은밀한 부부 생활입니다. 평생을 담장 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궁녀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본능이었습니다. 피 끓는 10대, 20대의 여인들이 평생 단 한 명의 사내인 왕만을 기다리며 홀로 늙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피를 말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궁녀 중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을 보낼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낮았으니까요. 가족과도 단절되고 사내와의 접촉도 완벽히 차단된 삭막한 공간. 결국 혹독한 외로움에 지친 궁녀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틋한 의지는 곧 권례의 기형적인 풍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궁녀들끼리 서로 짝을 맺어 부부처럼 살아가는 대식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 대식은 표면적으로는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두 궁녀는 한 이불을 덮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지독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내의 역할과 여인의 역할을 철저히 나누어 부부 행세를 했고 가죽으로 가짜 난근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기록까지 실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습니다. 걸박 제 또래들은 벌써 사내의 품에 안겨 아이를 배웠을 텐데 제 곁에는 오직 형님뿐이옵니다.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이중생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옥 같은 궁궐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권례의 대식이 유행처럼 번지자 이는 곧 더 끔찍한 비극을 잉태하고 맙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집착과 질투 또한 통제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은 궁녀가 다른 궁녀와 눈이 맞거나 행여나 기적처럼 왕의 눈에 띄어 승은이라도 있게 되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는 핏빛치정극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의 애틋했던 연인이 오늘은 평생의 원수가 되어 서로의 밥그릇에 독을 타고 처소 밑에 저주의 부적을 묻어두는 무서운 암투로 변질된 것입니다. 앞서 쥐약을 몰래 들여오다 혹독한 고문을 받던 어린 궁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짝이었던 언니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잊고 특별 상궁이 되려 하자 배신감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연인이 자신을 버리고 왕의 품에 안겨 화려한 비단옷을 입는 것을 그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벌문 안으로 반입된 그 작은 쥐약 한 봉지는 단순히 궁녀들 사이의 치정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쥐약은 곧 궁궐 전체를 피바람으로 물들릴 끔찍한 궁녀 연쇄 독살 사건의 도화선이 될 참이었습니다. 피피를 토하며 죽어갑니다. 마마님, 어제 승은을 입으신 특별상궁의 입술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옵니다. 인적이 드문 권례 우물가 옥비녀를 꽂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붉은 피를 한 웅큼 쏟아내며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듯 기세등등했던 그녀가 끔찍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숨을 거두는 이 소름 끼치는 독살의 그림자가 궁궐 전체를 옥죄어 오고 있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질투가 낳은 창극, 궁궐을 피로 물들인 쥐약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여온 앳된 궁녀의 쥐약 한 봉지. 그것은 단지 버림받은 연인의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 상궁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간 사건은 역설적으로 권례, 수많은 여인들에게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엄격한 감시망을 뚫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 바로 쥐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궁궐 안으로 버젓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시 목조 건물이었던 궁궐에는 유난히 쥐가 들끓었습니다. 왕실의 서적을 갉아먹거나 수락안의 식자재를 탐하는 쥐떼를 잡기 위해 궁에서는 외부에서 쥐약을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때로는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쥐약의 주성분은 피상, 극소량만으로도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맹독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이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쥐가 들끓어 처소에 둘 약이 필요하옵니다. 내 유언에 들러 쥐약을 조금만 더 받아다 주시겠습니까? 명분은 쥐를 잡기 위함이었으나 그 서늘한 칼끝이 향한 곳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상궁의 밥그릇에, 그 다음에는 왕의 눈길을 가로챈 동료 궁녀의 찻잔에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쥐약은 냄새도 색깔도 뚜렷하지 않아 탕약이나 짙은 색의 음식에 섞이면 은수저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알아차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원인 모를 급사가 궁궐 곳곳에서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곁에서 자던 동료가 아침에 싸늘한 주저앉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수라간의 나인이 시식 중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궁궐은 순식간에 불신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궁녀들은 서로가 건네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시기를 꺼렸고 밤이 되면 누군가 자신의 처소에 쥐약을 뿌려둘까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궁녀들의 쥐약 살인극을 외부의 정치 세력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의 후사를 둘러싸고 권력 다툼을 벌이던 당파의 대신들은 궁녀들의 질투심과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선 후궁이나 대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기 위해 궁녀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거나 막대한 재물을 약속하며 그들의 손에 더 많은 비상을 쥐어주었습니다. 가장 낮고 외로운 곳에서 피어난 궁녀들의 억눌린 항과 질투는 결국 궐 밖의 탐욕스러운 권력 투쟁과 맞물려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연쇄 독살의 칼춤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전하의 핏줄을 품은 귀인의 탕약에 감히 쥐약을 섞은 배우를 모조리 불 때까지 전현들의 주리를 틀고 손톱을 마디마디 뽑아버려라. 살이 타들어가는 비명소리가 벌레를 집어삼킨 내수사 앞마당 형틀에 묶인 궁녀들의 치마가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어가는 가운데 최고 상궁의 서늘한 호통이 방공기를 가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피바람이 몰아친 내명부의 숙청, 그리고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된 궁녀들입니다. 쥐약을 이용한 은밀한 독살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왕의 아이를 잉태한 후궁의 처소에서 비상이 섞인 탕약 그릇이 발각된 것입니다. 왕실의 대통을 끊으려 한 이 끔찍한 역모 시도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은 벌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수라강과 세답방, 처소를 가리지 않고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여 혹독한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형구들이 마당에 널렸고 의심을 받은 궁녀들은 짐승처럼 끌려나와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불에 달군 인두가 맨살에 닿고 정강이가 휘어지는 주리를 틀며 숨통을 조여오는 수사망 앞에서 어린 궁녀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추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이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독약을 쥐어준 진짜 배우는 궐 밖의 당파 싸움을 주도하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궐 밖 너의 늙은 어미와 어린 동생들의 목숨은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너의 삐뚤어진 질투심 때문이라고 고하거라. 은밀하게 전달된 서늘한 협박.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궁녀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안을 입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제 발로 들어왔던 화려한 감옥. 그곳에서 평생을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살다 결국엔 높으신 분들의 권력 다툼에 쓰이는 일회용 장기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아, 제발 제 어미만은 살려주옵소서. 다 제가 한 짓이옵니다. 제가 귀인 마마를 투기하여 몰래 쥐약을 탔사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짓 자백을 토해내는 궁녀의 눈에선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고문장의 비명 속으로 묻혔고 사건은 몇몇 궁녀들의 광기 어린 치정극으로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배후의 권력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대역 죄인이 된 궁녀들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거나 참수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살아서는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던 그녀들은 죽어서야 차가운 시신이 되어 궁궐 후미진 곳의 수구문 시구문을 통해 거적대기에 말린 채 버려졌습니다. 가문을 먹여 살리겠노라 부모의 손을 잡고 궐문에 들어섰던 앳된 소녀들의 이름은 실록의 한 귀퉁이에도 남지 못한 채 그렇게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차디찬 수구문 밖으로 내던져진 이 집신 한 짝이 정녕 내 어여쁜 딸년의 것이란 말이오. 궐에 들어가면 호강한다더니 어찌 이리 끔찍한 주검으로 돌아왔단 말이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궁궐 밖 으슥한 도랑과 거적대기에 대충 말려버려진 싸늘한 시신 앞에서
늙은 어미가 피를 토하듯 오열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담장 안에 갇혀 살다 권력 다툼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 목이 잘린 궁녀들의 참혹하고도 쓸쓸한 마지막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살아서는 나갈 수 없었던 화려한 무덤, 궁녀들의 잊혀진 피눈물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으스스한 괴담처럼 전해지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이 나가는 문이라는 뜻의 시구문 수구문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엄격한 법도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거나 죄를 지어 처형당한 궁녀들은 오직 이 어둡고 좁은 문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정문을 당당히 통과했지만 죽어서는 짐승의 사체처럼 버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쥐약 연쇄살인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궁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가족에게 제대로 인도되지도 못한 채 도성 밖 공동묘지나 후미진 사냐에 버려졌습니다. 딸이 호강하기만을 바라며 눈물로 입궁시켰던 부모들은 그저 걸박, 도랑으로 흘러나오는 핏물이나 버려진 유품을 붙잡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이 지은 죄라곤 그저 가난한 부모를 만나 그 끔찍한 곳에 발을 들인 것뿐인데 어찌하여 높으신 분들의 죄값까지 이 아이가 치러야 한단 말이오. 어미의 절규는 방공기를 갈랐지만 굳게 닫힌 걸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쥐약 사건이 남긴 진짜 흉터는 몇몇 궁녀들의 잔혹한 일탈이 아니라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궁궐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과 단절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살아야 했던 억압의 세월. 그 속에서 싹튼 지독한 외로움과 질투는 결국 맹독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궁궐의 단청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평생 단 한 번의 진실한 사랑도 자유로운 외출도 허락받지 못한 채 쥐약 봉지를 쥐고 벌벌 떨어야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림자처럼 살다 간 그녀들. 이제는 역사 속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되어 구중궁궐의 깊은 밤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의 기괴하고 은밀한 비극은 비단 힘없는 궁녀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고 고결해야 할 왕실의 중심, 심지어 조선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의 가족에게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치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못해 이성을 잃고 교미하는 뱀의 껍질을 긁어 모으거나 연적의 신발을 불태워 그 가루를 마시게 했던 며느리의 엽기적인 주술 스캔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판 부부클리닉 세종대왕 며느리들의 소름돋는 주술과 막장 스캔들 편으로 구중궁궐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치정극의 전말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은밀하고 기막힌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꼬꼬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